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자니 익명이지만 좀 쑥스럽네요. 저는 5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지금은 충청도에서 과수원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특별한 것도 남다른 것도 없이 그저 잔잔한 유수 같은 삶이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이자 상처인, 그럼에도 마주하고 극복해야만 했던 지난날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에서야 훌훌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6남매 중 넷째였는데 위로 오빠 둘에 언니 하나, 밑으로 여동생 둘이 있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하셨어요. 가난했지만 단란한 가정이었죠. 일찍 사회에 나와 일을 하던 저는 20대 초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선을 본 지 석 달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했죠. 그땐 뭐가 쓰여서 그랬는지 나이가 드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빨리 결혼해서 나만의 가정을 차리고 싶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남편은 그때 당시 저와 같은 지역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식은 동네 교회에서 소박하게 했고 신혼여행은 경주로 다녀왔죠. 불국사 앞에서 찍은 사진은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젊은 우리 모습이 참 풋풋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이 어제 일처럼 전부 다 생각이 나네요. 저는 남편이 살던 곳에 터를 잡고 바라던 단란한 가정을 일구게 됐어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 그토록 바라던 아들 민수를 낳았죠. 첫 아이라 얼마나 생생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진통이 12시간이나 계속됐는데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간호사가 여기 멋있는 왕자님이에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들을 낳고 나서 둘째도 가지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보니 제가 원래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래요. 한약도 먹고 좋다는 건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민수가 외아들이 됐죠. 여보, 하나만 잘 키우자. 하나라도 제대로 키우면 되지 않겠어? 남편이 그렇게 위로해줘서 마음을 접었어요. 그래도 가끔 민수가 엄마, 나도 동생 있으면 좋겠어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긴 했습니다. 엄마가 동생 낳아주고 싶은데 안 돼서 미안해 라고 했더니 괜찮아. 엄마, 난 혼자도 좋아 하더라고요. 그때 민수가 겨우 6살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니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죠. 민수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남편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봤자 힘들고 어렵기만 해.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자. 처음엔 반대했어요. 평생 도시에서 살았는데 무슨 농사를 짓냐고요. 하지만 이미 굳어진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정비소를 정리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어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하면서 가시는 곳에서도 잘 지내셔야 해요라고 인사해주니 남편도 결국 눈시울을 붉혔죠. 오랫동안 일한 곳이니 정이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무작정 충청도에 있는 어느 한 마을로 이사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지도 없는 곳에 무슨 자신감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역시나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어요. 농사일도 모르고 시골 생활도 낯설고 동네 어르신들이 도시것들이 와서 뭘 하겠다고 하면서 비웃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이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첫해 농사는 완전 망했어요. 씨 뿌리는 시기도 놓치고 비료 주는 것도 잘못해서 수확이 형편없었죠. 그해 겨울은 정말 힘들었어요.
일도 없고 먹고 살 돈도 거의 떨어져서 남편이 동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거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시골 가자고 해서. 뭐가 미안해. 같이 결정한 거잖아. 내년엔 더 잘할 거야.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버텼어요. 그때 마을 이장님이 저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죠. 다행히 그 덕에 농사 기술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었죠. 자네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열심히 하는구만. 내가 사과 농사 좀 알려줄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과 농사를 시작했어요. 이장님이 묘목 구하는 것부터 거름 주는 법, 가지치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이 사과나무는 애들 키우는 거랑 똑같아. 정성 들인 만큼 보답하지. 그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이 정성껏 돌보니까 나무들이 쑥쑥 자랐어요. 그렇지만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데 그래도 수확은 신통치 않고, 한 해는 냉해를 입어서 사과가 다 얼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꽃이 필 때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서 꽃이 다 죽어버렸죠. 그 해는 정말 먹고 살기 막막했죠. 엄마, 우리 이제 다시 도시로 가자. 여기 너무 힘들어. 초등학생이 된 아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민수는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도시에서 온 애라고 텃세도 당하고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했죠. 민수야, 조금만 참자.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 싫어. 나 서울 가서 할머니랑 살래. 한 번은 아이가 가출하기도 했어요. 학교 끝나고 안 와서 온 동네를 뒤졌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했죠. 무작정 서울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안 가겠다고 울면서 떼쓰는 아들을 안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랑 진지하게 얘기했죠. 정말 다시 도시로 갈까 하고,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고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왔으니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자고 결론 냈죠. 다행히 그 이듬해부터 상황이 나아졌어요. 시골에 적응하니 농사도 조금씩 감을 잡았거든요. 몇 년쯤 지나니까 사과 농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우리 과수원 사과가 당도가 높고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도매상들이 먼저 찾아오면서부터 말이죠. 수입이 안정되니 자연스럽게 살림도 나아졌어요. 이 집뿐만 아니라 낡은 농기계도 새 것으로 바꾸고 창고도 새로 지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의 학원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어서 좋았죠. 아이도 시골 생활에 곧 적응했어요. 처음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했는데 나중엔 동네 아이들이랑 개울에서 물고기도 잡고 산에서 밤도 줍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이면 매일 개울에서 수영하느라 까맣게 타면서 말이에요. 엄마, 오늘 메기 잡았어. 이만한 거. 진짜? 우리 민수가 낚시 천재네. 공부도 곧잘 했어요. 중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였으니까요. 시골 학교라 학생 수가 적긴 했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였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시내로 통학했어요. 매일 새벽에 나가 밤 늦게서야 들어왔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 했죠. 오히려 엄마, 나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새벽에 도시락 싸는 게 하나도 안 힘들었죠. 우리 아들 서울 큰 대학 보내야겠네. 아이가 정색하며 아빠, 나는 농대 갈 거야. 과수원 물려받아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농사일이 여간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막상 대학 갈 때가 되니까 아이 생각도 자연스레 바뀌었나 봐요. 엄마, 나 경영학과 가고 싶어. 나중에 사업하고 싶어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경영 배워서 나중에 과수원도 크게 키우면 되지. 왠지 모르게 조금은 섭섭했지만 아이 뜻을 존중했죠. 그렇게 아이가 국립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가 축하해줬어요.
이름난 명문대는 아니어도 꽤 높은 성적을 요하는 학교였고 사실 시골 마을에서 대학생 나오기가 쉽지도 않았거든요. 이장님이 우리 마을에서 대학생 난 게 10년 만이야 하시면서 술을 한턱 내실 정도로요. 대학 입학식 날 우리 아들이 어찌나 멋있던지 엄마 아빠 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요 하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났어요. 대학 시절 아이는 정말 성실했어요. 학비 벌려고 과외도 하고 편의점 알바도 했죠. 민수야, 돈은 엄마 아빠가 보낼 테니까 공부만 해. 아니에요. 제가 벌어서 쓸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부모님도 힘드시잖아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아들이 어찌나 기특하고 또 미안하던지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는 과수원 일도 도왔어요. 사과 수확철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는데도 힘든 내색 안 했죠. 제대하고 나서는 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성실함을 인정받아서인지 바라던 회사에 곧 합격했죠. 남편이 에이, 애가 좋은데 취직했는데 울기는 했지만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서울 간 아들은 집에 자주 연락해줬어요. 주말마다 전화해서 안부 묻고 명절이나 기념일엔 꼭 내려왔어요. 올 때마다 아빠가 좋아하시는 떡 사왔어요. 엄마 화장품 샀어 하면서 선물을 사왔고요. 그렇게 아들이 서울 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문득 전화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결혼하고 싶어요. 만나는 사람 다음 주에 집으로 데려올게. 좋은 사람이야. 기다리던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집 청소하고 이불 빨고 무슨 음식 해줄까 고민하고 남편은 아니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하면서도 마당 청소하고 대문 페인트 칠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그날이 됐어요. 아들이 어여쁜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키는 작았지만 얼굴이 동그랗고 선한 인상이었죠. 스타일도 세련되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영미라고 해요. 민수 씨랑 만나고 있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예뻤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도 들고 있었죠. 어서 와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아니에요. 민수 씨가 운전을 잘해서 편하게 왔어요. 영미 그 아이는 분위기를 참 잘 띄우고 싹싹했어요.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님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직접 키우신 거예요? 그 뒷산에서 직접 기르고 캔 거야. 별건 아닌데. 별거 아니라뇨. 이런 게 진짜 건강식이죠. 도시에서는 돈 주고도 못 먹어요. 성격은 마음에 들었는데 직업이 미용학원 원장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좀 걱정했어요. 사업하면 상황이 유동적이고 힘들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처음엔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안정됐어요. 직원도 5명 있고요. 그렇구나. 아유, 대단하네, 젊은 나이에. 나중에 들으니 영미의 부모님도 미용실을 하셨대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워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남자 저희는 과수원 구경을 시켜주기로 했어요. 과수원을 보면서 영미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사과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정말 대단해요. 아이 뭘 작은 과수원이야. 하나도 안 작아요. 이 정도면 엄청 큰 건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가꾸신 거예요? 아이 그럼 20년 넘게 가꿨지. 사과나무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남편 옆에서 영미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 나무는 몇 년 됐어요? 이건 우리가 제일 처음 심은 나무 중 하나야. 그럼 오랫동안 정말 많은 정성을 들이셨겠네요. 나무 하나하나에 추억이 있으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뭉클하던지. 별뜻이 있어 한 말은 아니겠지만
그냥 우리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만남을 끝내고 차를 타고 가는 아들과 영미를 보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들 잘 데려왔네. 괜찮다.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러게, 민수가 복 받았어? 그 후로 영미는 자주 우리를 찾아왔어요. 한 달에 2번은 왔던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뭔가를 꼭 들고 왔죠. 어머님, 이건 무릎 관절에 좋대요. 그리고 이건 아버님 혈관 건강에 좋대요. 꼭 드세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거를. 그래도 부모님 건강이 최고죠. 정말 세심한 아이였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다 기억했다가 다음에 올 때 관련된 선물을 사왔죠. 이 선물의 값보다 중요한 게 성이고 그걸 준비하는 마음이잖아요. 전 그게 참 좋았어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 아이들은 1년 후 결혼했어요. 상견례도 순조롭게 진행됐죠. 이 사돈댁을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소박하고 인심 좋은 게 느껴졌거든요. 사돈, 우리 영미가 고집이 좀 있고 원하는 건 꼭 이루려는 승부욕이 있어요. 그저 부족한 아이다 하고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뭘요. 우리 민수가 더 부족하죠. 2사람이 서로 아끼는 게 보기 좋아요. 잘 살 거예요. 신혼집은 서울에 전세로 구했어요. 그런데도 신혼 초에는 저희 집에 자주 내려왔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이었죠. 그 마음이 고마워서 올 때마다 반찬통을 가득 채워줬죠. 그러던 중 드디어 저에게도 손주가 생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 할머니 된 거 축하드려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죠. 정말? 아이, 축하한다. 몸 조심해야 해. 영미가 입덧이 심해서 고생이에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다 보내줄게. 임신 기간 내내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거 다 보냈어요. 새벽에 딸기가 먹고 싶어요 하면 다음날 딸기 한 박스, 매실이 당긴다면 매실청 담아서. 그러다 새벽에 손주가 태어났을 때 다음날 첫 기차 타고 곧바로 서울에 올라갔죠. 병실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파리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기 얼굴 보니까 다 잊었어요. 신생아실에서 본 손주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작은 주먹을 쥐고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뻤죠. 어머님, 이름은 태민이로 지었어요. 큰 뜻을 품고 백성을 이롭게 하라는 뜻으로요. 좋은 이름이다. 우리 태민이 이름처럼 훌륭한 사람 되렴. 산후조리를 마친 며느리를 시골로 데려왔어요. 제가 옆에서 아기도 돌보고 밥도 해먹이며 며느리 몸조리를 도우려고 한 거였죠. 한 달간 정성껏 열과 성을 다해 돌봤어요. 새벽에 애 울면 제가 먼저 일어나 챙기면서요. 가끔 남편도 손주를 봐줬고요. 이 투박한 손으로 조심조심 안는 모습이 서툴지만 민수 어릴 적 생각이 나 웃기더라고요. 우리 태민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트랙터 태워줄게. 지금도 가끔씩 손주 어릴 적 사진들을 꺼내봐요. 민수 어릴 때는 사는 게 어려워 사진을 많이 못 찍어줬는데 손주의 사진이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이래서 사진을 많이 남겨둬야 하는가 보다 싶어요. 보기만 해도 그 순간의 기억들이 곧바로 떠오르잖아요. 2살 되던 해 여름, 손주가 시골에 한 달 있었어요. 며느리가 미용실이 너무 바빠서요. 태민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해서 기꺼이 그랬죠. 그 한 달이 정말 행복했어요. 태민이랑 매일 과수원 산책하고 개울에서 물장구 치고 밤에는 마당에 돗자리 깔고 별 구경도 했죠. 모든 게 신기한 아이 덕분에 저도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때 남편이 우리 태민이가 시골을 좋아하네. 나중에 여기서 같이 살까? 했어요.
태민이가 뭣도 모르고 좋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귀엽던지. 손주는 매년 분기별로 우리 집을 찾아 시간을 보냈어요. 평범하고 소박한 삶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이대로만 살면 바랄 게 없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무렵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고 해요. 좋은 기회가 생겼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미용실을 프랜차이즈로 열려고요. 3개 정도요. 축하할 일이지만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물으니 투자자가 있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바빠졌어요. 명절에 와도 일 전화만 받고 손주도 제대로 안 돌보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살가운 모습은 사라지고 날카로워졌고요. 한 번은 설날에 왔는데 아침부터 전화통만 붙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쪽 공사는 그렇게 진행하시고. 아니, 제가 직접 확인해야. 영미야, 명절인데 일 좀 내려놓고 쉬어. 어머님, 다음 주 오픈이라서 정신이 없네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다행히도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큰 미용실 3개를 열었다고 자랑했죠. 돈도 많이 벌기 시작했는지 명품 가방에 비싼 옷만 입고 다녔어요. 어느 날은 제주도 비행기표를 끊어준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릴 테니 가세요. 호텔도 예약해 드릴게요. 아니야, 우린 집이 편해. 에이, 맨날 시골에만 계시면 어떡해요. 여행도 다니셔야죠.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다고. 좋은 뜻인 건 알지만 왠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말이 점점 세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 몇 년 후 제 인생 가장 큰 불행이자 아픔인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평소와 같던 그날 아침, 남편이 트랙터 받침대가 좀 이상해. 정비 좀 해야겠다 하고 나갔어요. 조심해요.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불러서 같이 해. 에이, 뭐 이 정도야 혼자 해도 돼. 금방 할게. 금방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평범하고 별거 없던 대화가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의 끝이었다니. 점심때가 다 됐는데도 남편이 안 들어와서 나가봤더니 여보! 여보! 사고는 이미 일어난 후였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미 차가워진 남편을 붙들고 울부짖었죠. 남편은 그렇게 떠났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지금껏 버텨온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호련히 떠났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3일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울기만 하고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때 며느리가 고맙게도 모든 걸 처리해줬죠.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좀 쉬세요. 조문객 접대, 부의금 정리, 장례 절차 다 맡아서 했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장례 끝나고 보험금 정리를 도와주던 며느리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저한테서 보험 서류를 받아가서 다 확인하더니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서요. 보험금이 5천만 원도 안 되네요? 하긴 뭐 농사 짓는 분 보험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을 잘못했네. 그때도 분명 이상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따져 묻지 못했죠. 남편이 떠나고서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느린 듯 빠르게 흘러갔고 저는 그저 멍하니 일만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잡다한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삶을 놓아버리면 남편은 분명 슬퍼했을 테니 어떻게든 꾸역꾸역 정신줄 붙잡으며 지냈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던 때 또 다른 불행이 저를 덮쳐왔어요. 아들이 해고됐답니다. 10년을 훌쩍 넘게 다닌 회사에서.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팀장이 자기 잘못을 나한테 뒤집어 씌웠어.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억울한 일이었어요. 팀장이 무리하게 진행한 프로젝트가 실패하자 실무 책임자였던 아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거였죠. 위에서도 알면서 희생양이 필요하니 그냥 눈 감은 거고요. 오랫동안 다니던 첫 회사에서 그런 일을 당하다니.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있잖아. 미용실 수익도 괜찮으니까 당분간은 쉬어도 돼.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분명 말투는 차가웠어요. 마치 계산이 다 끝난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 그 후로 아들은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나이, 한 분야에만 있던 경력, 해고 전력, 불리한 조건이 너무 많았대요. 전화할 때마다 아들 목소리가 점점 지쳐갔고 나중엔 술 마신 목소리로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엄마, 나 정말 한심하지? 가장이 돈도 못 벌고 영미도 요즘 나보는 눈빛이 달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 아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가겠다고 하면 결사코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볼낯이 없다고. 그렇게 어영부영 1년이 지났어요. 안부 전화만 하며 서로의 생사만 확인하는 정도였죠. 그러던 중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거래처 사장과 만날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러고 보니 며느리 미용실이 근처라는 걸 기억해냈거든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구경이나 해볼까 싶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죠. 건물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막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젊은 남자랑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처음엔 직원이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한 겁니다. 며느리가 그 남자한테 완전히 기대 있고 남자는 며느리 머리를 쓰다듬고 제가 생각한 그게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설마 다른 남자와...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말하자니 아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되고 안 하자니 양심에 걸리고 결국 용기를 내서 전화했죠. 민수야, 사실 엄마가 며칠 전에... 네, 엄마. 근데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아들과의 마지막 제대로 된 통화였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하루에 10번씩 걸어도 소용없었죠. 문자 보내도 읽지 않았고 며느리한테 전화하면 이상한 소리만 했어요. 어머님, 민수씨가 요즘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 다녀요. 뭐? 어느 병원? 여러 군데 다니고 있어요. 약도 먹고 있고요. 그럼 내가 가서...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도 만나지 말래요. 충분히 쉬어야 한대요. 그럼 넌 어떻게 지내냐?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문제라뇨. 저희 집에 문제는 민수씨밖에 없어요. 제가 옆에서 열심히 케어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지만 정말 우울증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더는 추궁하지 못했어요. 그 일을 핑계로 아들 내외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오빠가 입원했어요. 집중치료 받고 있어요. 핑계만 대면서요. 명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태민이라도 보고 싶은데... 태민이도 요즘 학원 다니느라 바빠요. 다음에 꼭 데려갈게요. 그 다음 해가 몇 년이 넘도록 오지 않았어요. 가끔씩 태민이 사진이랑 아들 사진만 전달받은 정도였죠. 집에 가보겠다고 해도 며느리가 한사코 거절했어요. 무작정 찾아가겠다고 해도 그럼 민수씨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완쾌되면 알아서 내려갈게요, 어머님. 제가 설마 거짓말 하겠나요?
라고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들이 왜 안 오냐, 무슨 일 있냐 물을 때마다 바쁜가 봐 하고 둘러댔지만 내심 섭섭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러다 아들과 같은 지역에 있던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저 저번에 민수 오빠 봤어요. 뭐? 언제? 지난주요. 근데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제가 인사하려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 말 듣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지난 5년 동안 아들 집에 간 적이 없었더군요. 그동안 남편이 떠나고 아들이 해고되고 얼굴도 못 본 채 연락만 주고받다가 나중엔 며느리를 통해서만 아들과 손주의 안부를 주고받았던 거죠. 이제 직접 가봐야겠다.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일부러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않고 준비를 했어요. 짐을 쌀 때는 온갖 것을 다 넣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 장조림, 멸치볶음, 갓김치, 그리고 그리운 우리 손주 태민이 선물도 잔뜩. 기차 타고 가면서 긴장됐어요. 아들이 정말로 문전박대하면 어쩌지? 혹시 이사 갔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겨우겨우 찾아간 아들 집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기다렸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띵동. 집에 없나? 귀 기울여 들어보니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띵동. 세 번째 누르자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벼운 발소리. 태민이구나.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달그락.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건 낯선 여자아이였어요. 조그맣고 예쁜 아이였어요. 분홍색 원피스에 양갈래 머리. 하지만 우리 태민이가 아니었어요. 누구세요? 아기가 어눌한 발음으로 물어봤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기가 우리 아들 집 맞나? 주소 확인하려고 뒤돌아봤는데 할머니? 아가야, 혹시 엄마 아빠 이름 알아?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인아, 누구야? 문 닫아!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저를 본 순간 그 표정을 보는 순간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지다가 결국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들어오세요, 어머님.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서니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예전에 있던 가족 사진은 하나도 없고 모르는 남자와 찍은 사진들만 걸려 있었어요. 거실 안쪽에는 분홍색 장난감들이 가득했고요.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으면서 둘러봤는데 집 구조는 그대로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엔 아들이 좋아하던 물건들이 장식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화려한 꽃병이랑 향초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앉으세요. 차라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 입을 열었죠. 냉담하고 딱딱한 표정으로요. 저희 이혼했어요. 이혼? 언제? 2년 전에요. 2년이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그동안 아들은 어떻게 지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민수 씨가 얼마나 변했는지. 회사 잘리고 나서 폐인됐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저한테 화만 내고.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려울 때일수록 부부가 힘을 합쳐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소리를 높이자 아까 그 여자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어요. 그때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3년 전 아들과 연락이 끊어졌을 당시 며느리와 함께 있는 걸 본 바로 그 남자였던 겁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직감했어요. 이건 그냥 이혼이 아니라 며느리가 외도했다는 걸. 너지? 네가 우리 아들 가정 파탄 낸 거지?
며느린 절 말리며 급히 그 남자와 아이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따가 연락하겠다고 친절히 설명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거실 시계 소리만 뚝딱거리는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저 사람은 제 대학 선배예요. 미용실 투자자기도 하고요. 민수 씨랑 이혼하고 나서 만난 거예요. 그전엔 아무 관계도 아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똑똑히 봤어. 3년 전에 미용실 앞에서 팔짱 끼고 다니는 거. 순간 며느리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찻잔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보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래, 다 봤다. 대낮에 남들 다 보는 데서 말이야. 저 남자랑 그때부터였니? 그 전부터 그런 사이였던 건 아니고?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저는 더 강하게 나갔어요. 사돈에게 전화하는 척하면서 핸드폰을 꺼냈죠. 말 안 하면 사돈한테 다 얘기할 거다. 지금 아니어도 내가 직접 찾아가서 다 말하면 돼. 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딸 자식이 유부녀 몸으로 바람 피우고 다녔다는 걸 알면 쓰러지실 거다. 어머님 그건 아니에요. 제발. 엄마 심장 안 좋으세요. 그래서 민수 씨 일도 지금 상황도 말 안 했다고요. 며느리가 급히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얼굴이 새파래졌죠. 역시 부모님이랑 경찰 얘기가 나오니 당황하더라고요. 아들 잃은 애미가 지금 뭘 따지겠니? 아니면 이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돼. 민수 실종 신고하고 네가 의심스럽다고 증언할 거다. 솔직히 말하면 용서할지 말지 생각해보마. 그러니까 어서 말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언제부터 저 남자랑 관계를 가진 거야? 저 애는 누구 애고? 며느리가 주저앉듯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한숨을 푹 쉬더니 고개를 떨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요. 미용실 프랜차이즈 준비할 때부터예요. 처음엔 투자자로 만났는데 처음엔 정말 사업 파트너였어요. 저 사람 미용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거든요. 제 실력을 알아봐주고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일하다 보니 사업 얘기도 통하고 제 꿈도 응원해주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통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울분을 담아 소리쳤죠. 유부녀가! 남편 있는 여자가 그게 할 짓이니? 지금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민수는 그 사실 알았어? 제가 미용실 일로 늦게 들어오니까 민수 씨도 의심했어요. 계속 추궁하고 핸드폰 확인하고 한 번은 미용실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부인했는데 그러다 들킨 거구나. 네. 저 사람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민수 씨는 가뜩이나 의심하고 있었으니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당황하니까 다 눈치챘죠. 민수 씨는 제가 정리할 거라고 믿었어요. 저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우리 민수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명 착한 며느리였는데 다 안다고 생각했던 가족이었는데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는 줄 알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던 거예요. 그게 언제였는데? 어차피 속여봤자 조금만 캐내면 금방 알 수 있다. 솔직히 말해. 5년 전이요. 무려 5년 전. 그때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쯤이었어요. 그렇다고 민수는 며느리의 외도를 알고도 참았고 그 사이 회사에서 해고됐고 연락이 끊긴 거였어요. 도저히 믿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그간 어떤 심정으로 버텨온 걸까요?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를 향한 배신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쓰러뜨리고 손찌검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충격과 절망이 절 잡아먹은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민수는 어딨니? 저도 몰라요. 연락 끊긴 지 좀 됐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학원 가방을 맨 우리 손주 태민이가 지친 표정으로 들어왔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거실에 있는 저를 발견했는데 순간 태민이 눈이 커졌어요. 누구세요? 설마 할머니? 제가 맞다고 할머니한테 오라고 하자 태민이가 가방을 그대로 떨어뜨리고 달려왔습니다.
제품에 뛰어들면서 눈물부터 흘렸는데 어깨가 다 젖을 정도였죠. 품에 안긴 태민이가 온몸을 떨면서 흐느꼈어요. 할머니 진짜예요? 매일 꿈에서 할머니 봤는데. 그래 태민아, 할머니야. 아유, 우리 태민이 정말 많이 컸네. 미안하다, 할미가 이제야 와서. 5년 만에 안아보는 손자였어요. 그 어린아이가 이젠 키도 크고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품에 안긴 모습은 제 눈에 여전히 조그만 아기처럼 보였지만요. 태민이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느린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걸 아는지 태민이가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었어요. 어릴 때 그 해맑던 눈빛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죠. 할머니, 저 여기 싫어요. 며느리가 잠시 안방에 간 사이 태민이가 몰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며느리가 듣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가슴 아팠죠. 왜? 엄마가 태민이한테 잘 안 해줘? 엄만 동생만 챙겨요. 밥 먹을 때도 할인이 먼저, 뭐 살 때도 할인이 것만. 새아빠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말도 안 걸어요. 가끔 제가 인사해도 못 들은 척하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때 안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태민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먼저 아빠한테 마음을 안 여니까 그런 거잖아. 마음을 어떻게 열어? 날 싫어하는 게 보이잖아. 그 조그만 아이가 며느리한테 대들었어요. 그만큼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저번에 가족여행 갈 때도 나만 빼고 가려고 했잖아요. 외식할 때도 일부러 나 없을 때 가고. 그건 네가 학원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거짓말, 나도 다 알아요. 태민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었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잠깐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보이지 않자 그제야 태민이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죠. 할머니, 아빠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가 안 보내줘요.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네 아빠는 널 키울 능력이 없어라고만 해요. 가면 너도 망가진다라면서요. 그래, 아빠를 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야? 작년부터 못 만났어요. 아빠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대요. 그 말을 하고 태민이가 자기 방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엄마 서랍 뒤져서 저 혼자선 갈 수 없었어요. 종이에는 파주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태민이가 제 손에 그 종이를 꼭 쥐어주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죠. 할머니, 아빠 만나면 저 데려가 달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저 아빠랑 살고 싶어요. 태민이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린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저는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린 아들의 위치를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것이니 더는 뭔가를 묻거나 기대할 수 없었어요. 당장은 태민이가 준 주소로 아들을 찾는 게 급선무였죠. 저는 태민이에겐 급히 용돈을 쥐어주고 며느리에겐 내 손주를 괴롭히거나 홀대하면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다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태민이가 몰래 준 쪽지를 들고 파주로 향했어요. 밤새 태민이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할머니, 아빠 데려와 주세요. 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파주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갔어요. 점점 변두리로 가면서 동네가 낙후되어 갔죠.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니 재개발을 기다리는 듯한 낡은 원룸촌이 나타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건물벽은 곰팡이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죠. 집을 찾아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에서는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가 힘들었죠.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 너머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쉰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들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죠. 민수야, 엄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안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죠. 뭔가 치우는 소리, 창문 여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엄마? 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뼈만 남은 얼굴, 푹 꺼진 눈, 며칠은 안 깎은 듯한 수염, 헝클어진 머리. 그 깔끔하고 단정했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니. 민수야, 너 이게 뭐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죠. 아들도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만간 찾아가려고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자꾸 미루다 보니. 아들을 안고 있으니 얼마나 말랐는지 뼈가 만져질 정도였어요.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가니 더 충격적이었죠. 컵라면 용기들, 소주병들, 담배꽁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열지 않았는지 공기가 탁했고요. 대체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죄송해요. 치울 생각을 못했어요. 아들이 부랴부랴 쓰레기를 치우려 했지만 저는 아들 손을 잡고 낡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됐어. 앉고 우리 이야기부터 하자. 너 지금 태민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긴 하니?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민이가 절 보고 싶어해요? 매일 아빠 생각한단다. 그건 왜 안 찾았니?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떻게 만나요? 이런 모습으로. 폐인이 된 아빠를 보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으이구 이놈아. 태민이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그저 아빠가 보고 싶을 뿐이야. 거기서 새아빠한테 눈칫밥 먹고 엄마한테 제 사랑 못 받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낸단다. 그게 아들한테 할 짓이니? 그때 아들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엄마, 사실 전 해고당한 후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괴로워하고. 제가 힘들어하니 집사람의 마음도 다시 저에게 올 줄 알았어요. 저도 집사람 믿어줬으니까. 집사람도 절 믿어주고 그 남자는 정리할 줄 알았어요. 우리 사이에 최소한의 의리는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민 그 시기를 기회로 삼은 거예요. 저를 버릴 기회요. 그래서 무능한 남편, 경제력도 없는 주제, 이런 남자랑은 못 살겠다. 매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쳤죠. 그러다 이혼 요구를 받았고 양육권도 경제력 핑계로 빼앗겼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어떡해요? 엄마 저 인생 실패자 됐어요라고요?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 바보 같은 자식, 그게 말이 되냐? 너도 아이 가진 애비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 자식이 그랬어도 넌 차라리 죽었다고 체념하며 살 수 있겠니?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엄마가 네 아버지 떠나보내고 너만 보며 사는 거 몰랐냐고?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넌 실패자가 아니야.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같이 집에 가자. 엄마, 저는 태민이가 아빠 기다리고 있어. 어떤 모습이든 함께 해야지. 그래야 가족이잖니. 왜 너는 아내와의 의리만 생각해? 아버지로서의 의리도 사랑도 지켜야지. 그 말에 아들이 결국 일어났어요. 그래요. 아들에게도 태민이는 삶의 이유였던 거죠. 그날로 아들을 시골로 데려와 재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폐인처럼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지만 점점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고 과소한 일을 도우면서 조금씩 생기를 찾아갔어요. 아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태민이를 데려오고 며느리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우리 아들과 태민이를 그렇게 만든 죗값은 받아야 했으니까요. 먼저 제가 아는 세무사님을 찾아갔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세금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아들이 말하길 며느리의 미용실이 체계적이지 않고 아는 사람들만 고용해서 며느리 혼자 모든 걸 경영하고 일구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들 말을 토대로 며느리가 세금 관련해서 불법을 저지른 건 없는지 캐내기 위함이었죠. 제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인이 직접 문제 삼고 제보하겠다고 했죠. 그러다 2주쯤 지나 세무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전에 한 제보가 제대로 먹혔어요. 조사해보니 매출 축소 신고가 상당하네요. 직원들 4대 보험도 제대로 안 냈고요. 현금 거래가 많아서 탈세한 흔적도 있다네요. 곧 세무조사 들어간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죠. 더 확실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일부러 며느리가 장사하던 지역에 가서 온 가게 사람들에게 마치 떠도는 소문을 들은 것처럼 며느리 불륜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남기면 걸릴 수도 있으니 일부러 이야기를 남긴 거죠. 가게가 크다 보니 소문은 금방 크게 돌았고 그 일로 미용실은 큰 타격을 받았어요. 제가 가보지 않은 가게를 찾아갔을 땐 이미 그곳도 소문을 알 정도였거든요. 거기다 때마침 세무조사까지 들어가니 며느린 정신이 없었겠죠. 나중에 들으니 추징금이 수억 원이 나왔대요. 탈세 규모가 생각보다 컸던 거죠. 한 달쯤 지나서 태민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우리 이사가요. 작은 집으로요. 왜 갑자기? 엄마가 가게를 정리한대요. 돈이 없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태민이한테는 모른 척했어요. 태민아, 넌 괜찮니? 네, 전 괜찮아요. 어차피 다들 저한테 관심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태민이가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 아저씨도 이제 우리 집에 안 와요. 엄마가 요즘 힘들어서 짜증이 늘었거든요. 저한테도 맨날 화냈는데 얼마 전에 아저씨한테 동네에 이상한 소문 낸 거 아저씨냐고 묻고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냐면서 화냈거든요. 그때 이후로 안 오고 있어요. 엄만 여전히 맨날 전화로 화내고요. 아저씨가 그래서 할인이도 데려갔어요. 역시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죠. 한번 불륜을 저지른 상대가 다른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불신과 편견이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복수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태민이를 되찾는 것이었죠. 아들이 시골에서 조금씩 회복하는 동안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양육권 변경에 대한 상담을 하려고요. 지금 아버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있고 조부모님의 지원도 있으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원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때쯤 아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민수가 경영학 전공했다며? 젊은 사람 필요한데 한번 지원해봐. 이장님의 추천으로 아들이 면접을 보게 됐어요. 다행히 합격해서 스마트팜 관리자로 일하게 됐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다시 생각하기엔 충분했어요. 아들이 직장을 구하자 바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서는 태민이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봤죠. 재판날, 태민이가 판사님 앞에서 울면서 말했대요. 아빠랑 살고 싶어요. 할머니도 있고 지금 집에선 제가 없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전 그냥 눈에 가시예요. 아이의 증언을 들은 판사님도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 질문을 통해 태민이의 진심을 확인했대요. 결국 법원은 양육권을 아버지에게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태민이가 우리 집으로 오던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온 태민이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죠. 할머니, 이제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매일 할머니 볼 수 있어요. 태민이가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빠, 제 방은 어디예요? 여기야. 작지만 네 방이야. 태민이는 작은 방을 보고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꿈꿔왔을까요? 며느리는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세무 문제로 추징금 내느라 여유가 없다면서요. 하지만 우린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끼리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태민이는 시골 학교에 금세 적응했어요. 할머니, 여기 애들 진짜 착해요. 전학 첫날부터 친구가 생겼어요. 잘 됐네. 친하게 지내야 한다. 네, 내일 친구들이랑 뒷산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원래 집에선 이런 거 못했는데. 태민이가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도 더 열심히 살았어요. 일도 성실히 하고 주말엔 과수원 일도 돕고요. 아빠, 나도 일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넌 공부하고 놀기만 해. 아니에요. 저도 가족이니까 도와야죠.
부자가 함께 사귀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으로만 맺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원하는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최근에 태민이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며느리가 그 남자와 완전히 헤어졌대요. 딸아이도 남편에게 뺏기고요. 미용실도 하나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네요. 세금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고 불륜 소문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된다고요. 이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남의 가정을 파기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죠. 그 뒤로 한 번은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시골에 한번 내려와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그랬던 것처럼 못 박아뒀죠. 어머님, 태민이가 보고 싶어요. 제 잘못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러니 한 번만 보면 안 될까요? 그래도 제가 엄마잖아요. 민수 씨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절대 안 된다. 네가 오면 그 뻔뻔한 낯짝 보고 민수도 태민이도 안 좋아진다. 너 이제 엄마도 아내도 아니고 그냥 남이니까 알아서 잘 살자. 무탈해라.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였죠. 다가온 명절엔 정말 뜻깊었어요. 몇 년 만에 온전한 차례상을 차렸거든요. 아들이 제주 역할을 하면서 남편에게 고했어요. 아버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집안을 잘 지키겠습니다. 태민이도 절하면서 말했죠. 할아버지, 저 이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랑 할머니랑 태민이 지켜봐 주세요. 차례 끝나고 마당에서 달 구경하면서 막걸리도 마셨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전... 그만, 이제 앞만 보자.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태민이도 잘 키우고 과수원도 잘 가꾸고. 그 말에 모든 걸 잃고 절망했던 아들이 이렇게 다시 일어섰다는 게 감격했죠. 이렇듯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네요.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상처받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가족이 있다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긴 시간을 잃었지만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 돌아왔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함께라는 거죠. 이제 정말 끝이네요.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